60년 숨겨온 비밀, 이제야 말합니다. 저는 올해 78입니다. 이 나이가 되어서야 제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려 합니다. 60년 동안 가슴 깊이 묻어둔 비밀을 이제는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며칠 전 막내딸 경희가 오랜만에 집에 들렀습니다. 요즘 손자들 키우느라 바쁜 와중에도 일부러 시간을 낸 거죠. 딸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많이 우울해 보여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고 나이 들면 다 그렇다고 얼버무렸죠. 하지만 딸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는 순간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자식들은 엄마의 진짜 이야기를 하나도 모릅니다. 아니,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보다가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말해야겠다고. 제가 죽고 나면 영원히 묻힐 이야기를 살아생전에 꺼내 놓아야겠다고 말입니다. 이야기는 196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저는 18살이었습니다.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겠지만 그 시절 18은 이미 혼기가 늦은 나이였습니다. 저는 경상도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조그만 농사를 짓는 농부였고 어머니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억척스러운 분이셨죠. 저는 3남매 중 장녀였고 아래로 남동생 둘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 딸은 집안의 재산 목록에도 들지 못했습니다. 아들을 대학 보내기 위해 딸은 팔려가는 게 당연한 시대였죠. 저도 그걸 알았습니다. 초등학교만 겨우 졸업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동생들을 위해 좋은 곳으로 시집 가는 것뿐이었습니다. 그해 겨울 중매가 들어왔습니다. 신랑감은 마을에서 2시간 떨어진 읍내 사는 김씨 가문의 장남이었습니다. 25살 사범학교를 나와 초등학교 교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시절의 교사라면 정말 귀한 직업이었죠. 순자야, 이번엔 정말 좋은 데다. 신랑이 선생님이래. 어머니는 기뻐하셨습니다. 딸을 좋은 곳에 보낼 수 있다는 안도감과 혼수장만비로 동생들 학비를 마련할 수 있다는 계산이 서 있었을 겁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할 말도 없었습니다. 그게 제 운명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미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 준호는 마을 이장님 댁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저보다 1살 위였고 고등학교까지 마친 수재였죠. 키가 크고 얼굴이 잘생겨서 마을 처녀들은 모두 준호를 좋아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건 제가 15살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마을 우물가에서였죠.
저는 물동이를 이고 가다가 그만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물동이가 깨지고 물이 온통 쏟아졌습니다. 괜찮아요? 뒤에서 누군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고개를 드니 준호였습니다. 그의 손을 잡고 일어서는 순간 제 심장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물동이가 깨졌네요. 제가 새 거 하나 가져다 드릴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는 황급히 고개를 저으며 도망치듯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준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자주 마주쳤습니다. 우연처럼 보였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준호도 저를 일부러 찾아 헤맸던 거였죠. 우물가에서, 장터에서, 밭에서 우리는 몇 마디 말을 나누곤 했습니다. 그러다 그해 가을 추석 때였습니다. 마을 뒷산에서 열리는 씨름 대회가 있었고 저도 동생들 손을 잡고 구경을 갔습니다. 해가 저물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준호가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순자 씨, 잠깐만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순자 씨를 좋아합니다. 정식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 아버지께 순자 씨 댁에 중매를 넣어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제 가슴은 터질 듯이 뛰었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도 준호를 좋아했으니까요. 아니, 사랑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겨우 그 말만 하고 저는 뛰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행복해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준호와 결혼해서 알콩달콩 살 미래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단 일주일도 가지 못했습니다. 준호의 아버지가 우리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중매를 넣으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정반대였죠. 형님, 우리 둘째 놈이 철이 없어서 말입니다. 순자를 좋아한답디다. 그런데 형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집안은 양반 가문이고 준호는 서울대학에 갈 놈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집안이 좀 맞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장님은 돌려서 말했지만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너희 집 딸은 우리 아들과 격이 맞지 않는다는 뜻이었죠.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이셨죠. 이장님이 돌아간 후 저는 방 안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가 우리 집 뒷곁으로 찾아왔습니다. 담 너머로 저를 불렀죠. 순자야, 나 준호야. 저는 몰래 밖으로 나갔습니다. 달빛 아래서 준호는 울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순자야. 내가 아버지를 설득 못했어. 하지만 나는 포기 안 할 거야. 서울 가서 돈 벌어서 꼭 너 데리러 올게. 나만 믿고 기다려줘. 준호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도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릴게요. 꼭 기다릴게요. 우리는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김씨 가문에서 중매가 들어온 겁니다. 어머니는 저를 앉혀놓고 말씀하셨습니다. 순자야, 내가 시집을 가야 동생들이 공부를 할 수 있다. 너도 알지? 우리 형편이 어떤지. 선생님 댁으로 가면 내가 고생은 안 한다. 엄마, 저는 내가 뭘 안다고 그래? 사랑. 사랑 가지고 밥 먹고 사냐? 너 그 준호란 놈이 서울 가면 너 같은 시골 처녀 기억이나 하겠냐? 어머니의 말은 냉정했습니다. 하지만 틀린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 시절에 여자의 의견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마지막으로 준호를 만나러 갔습니다. 이장님 댁 뒷담 너머에서 준호를 불렀죠. 준호 씨, 저 다음 달에 시집 갑니다.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안 돼. 순자야, 나랑 도망가자. 서울로 가서 우리 둘이 살자. 그럴 수 없어요. 제가 가지 않으면 동생들이 학교를 못 다녀요. 쟤 때문에 집안이 망하면 안 돼요. 그럼 나는 어떡해? 나는 너밖에 없는데. 준호는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서야 했습니다. 그게 준호와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1962년 12월 저는 김덕수와 결혼했습니다. 신랑은 점잖고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나쁜 사람은 아니었지만 제 마음속엔 오직 준호뿐이었습니다. 신혼 첫날 밤 저는 죽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살아야 했습니다. 동생들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결혼 생활은 그럭저럭 흘러갔습니다. 남편은 학교에 가고 저는 집안일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까다로운 분이었지만 그래도 며느리를 심하게 구박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생리가 멈춘 겁니다. 처음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입덧이 시작되면서 깨달았습니다. 임신이었습니다. 너무 빨랐습니다. 결혼한 지 겨우 석 달밖에 안 됐는데 임신이라니. 하지만 그때는 그게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도 남편도 모두 기뻐했으니까요. 우리 며느리 복이 많네. 첫 해에 아기를 가졌어. 시어머니는 저를 극진히 대해주셨습니다. 남편도 퇴근하면 제 상태를 살폈습니다. 저는 그저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그해 9월 저는 딸을 낳았습니다. 첫째 명이었죠. 예쁜 아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기를 안고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은 여전히 준호에게 가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때 저는 무서운 계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한 게 12월, 아기를 낳은 게 8월. 만삭은 보통 10달인데 제 아기는 8개월 만에 태어난 겁니다. 조산이라고들 했습니다.
하지만 아기는 건강했고 체중도 정상이었습니다. 그때 문득 소름이 돋았습니다. 준호와 마지막으로 만났던 그날 밤. 우리는 헤어지는 게 너무 슬퍼서 헤어지기 싫어서 실수를 했습니다. 단 한 번이었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던 겁니다. 명희는 남편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준호의 아이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혼자 울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생긴 겁니다. 이 비밀을 알게 되는 순간 제 인생은 끝장나고 명희도 집안도 모두 파탄이 날 게 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묻기로 했습니다. 영원히. 그 후로 저는 모범적인 아내이자 어머니로 살았습니다. 2년 후 둘째 경수를, 4년 후 셋째 경희를 낳았습니다. 새 아이를 키우고 남편을 내조하고 시부모님을 모셨습니다. 남편은 저를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명희를 친딸처럼 사랑했죠. 아니, 친딸이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이 감사하면서도 괴로웠습니다. 가끔 명희를 보면 준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눈매가, 웃는 모습이, 걷는 모습이 준호를 닮았습니다. 다행히 남편과 준호의 생김새가 약간 비슷한 구석이 있어서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명희는 똑똑하고 착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좋았죠. 저는 명희를 볼 때마다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사랑스러웠지만 동시에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준호는 어떻게 됐냐고요? 준호는 서울로 올라가 대학을 졸업했고 서울 처녀와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끔 명절에 고향에 내려온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저는 일부러 피했습니다. 마주칠 용기가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자랐고 남편은 교장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저는 평범한 주부로 살았습니다. 겉보기엔 행복한 가정이었죠. 하지만 제 마음속엔 언제나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아이들에게, 무엇보다 명희에게 미안했습니다. 20년 전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남편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남편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죠. 저는 그런 남편을 평생 속여온 겁니다. 남편은 일주일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저는 울었습니다. 슬픔도 있었지만 죄책감이 더 컸습니다. 그리고 1년 전 제 인생에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명희가 건강검진을 받다가 이상한 걸 발견한 겁니다. 혈액형이 맞지 않는다는 거였죠.
남편은 어형, 저는 O형인데 명희는 B형이었습니다. 유전적으로 불가능한 조합이었습니다. 명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나 혈액형 검사 결과가 이상해. 아빠랑 엄마 혈액형으로는 내가 B형이 나올 수 없대. 병원에서 실수한 건가?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재검사를 해봐야겠구나. 저는 겨우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명희는 재검사를 했고 결과는 같았습니다. 엄마 혹시 내가 입양된 거야? 명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내 뱃속에서 나온 건 확실해. 그럼 아빠가? 명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명희는 저를 피했습니다. 전화도 잘 안 받고 집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자식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명희도 동생들에게는 말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명희가 얼마나 혼란스러울지, 얼마나 배신감을 느낄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직접 타이핑은 못해서 동네 복지관 선생님께 부탁해서 녹음한 걸 옮겨 적고 있습니다. 명희야,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엄마 말 좀 들어줄래? 너는 사랑에서 태어난 아이야. 엄마가 내 아빠를. 그러니까 김떡수 선생님을 속인 건 맞아. 하지만 너를 사랑하지 않은 적은 단 한순간도 없었어. 너의 친아버지 준호는 좋은 사람이었어. 착하고 똑똑하고 정의로운 사람이었지. 너의 성격이 그렇게 좋은 건 아마 그 사람을 닮아서일 거야. 엄마가 비겁했던 건 인정해.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어. 하지만 그 시대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단다. 진실을 말하는 순간 너도 엄마도 집안도 모두 버림받았을 거야. 김떡수 선생님은 내 친아버지가 아니었지만 너를 진심으로 사랑했어. 다른 자식들과 똑같이 아꼈고 자랑스러워했지. 그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야. 경수야, 경희야, 너희도 이걸 읽게 된다면 언니를 이해해줘. 언니 잘못이 아니야. 다 엄마 잘못이지. 그리고 저 하늘에 계신 당신, 덕수 씨. 평생 당신을 속이고 살아서 정말 미안합니다. 당신은 좋은 남편이었고 좋은 아버지였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준호 씨, 당신이 이 글을 볼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어요. 우리 딸 명희는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당신을 많이 닮았어요. 그걸 알아주세요. 이 글을 다 쓰고 나니 가슴속 60년 묵은 돌덩이가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저는 얼마 남지 않은 제 삶을 떳떳하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비밀을 묻고 죽는 것보다 진실을 말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선택이 옳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가 가족들에게 더 큰 상처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더 이상 거짓 속에 살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오랫동안 묻어둔 비밀이 있나요? 말하지 못한 진실이 있나요? 저처럼 60년을 끌지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고통은 지금보다 훨씬 클 겁니다. 저는 이제 명희에게 전화를 걸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직접 사과할 겁니다. 용서받지 못하더라도 진심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78년을 살아온 한 여자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올리고 며칠 후 제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명희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저를 꼭 안아줬습니다. 엄마 이해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아요. 그리고 아빠는 제 친아빠가 아니었지만 진짜 제 아빠예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저는 명의 품에서 6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 놓고 울었습니다. 세상은 변했습니다. 60년 전 같았으면 저는 마을에서 쫓겨났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많은 분들이 위로의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그 시대에는 어쩔 수 없었을 거예요. 용기 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엄마의 사랑은 변함없었어요. 그 댓글들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진짜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스스로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더 이상 거짓 속에 살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실은 때로 무겁지만 거짓은 더 무겁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순자 올림.